네, 이슈레이더의 첫 소식으로 어제와 오늘 가장 핫한 소식 중에 하나, 태영건설발 PF 위기 현실화하냐? 뭐 이걸 갖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출을 내주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모기업 거기 참여하는 이제 기업들이 지급 보증을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리스크가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다른 건설사에게도 이제 문제가 좀 확산할 가능성. 금융계 전반으로 이렇게 퍼질 가능성,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진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어제 또 한 번 굉장히 강력하게 돌았단 말이죠. 현재 상황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먼저 현재 상황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 날 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주가도 하락을 했었죠. 이 당시만 해도 이 태영건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제 또 한 매체에 따라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즉각 공시를 냈는데요. 이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루머일 뿐이라고 적극 부인했던 전과는 다른 대응을 보이면서 실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이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할 때 말할 수 없다. 이것도 상당히 사실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이제 사실이 상당 부분 이제 맞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실 업계에서는 오늘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당장 오늘 이 서울 송동구의 이 오피스 사업 관련해서 약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태영건설이 이 해당 부지를 약 한 1,600억 원 가량에 매입하기 위해 브릿지론 480억 원을 일으켰는 날, 이 중 432억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유한 포천파워 지분 840만 주를 전량 매각해 확보한 265억 원과 또 2,400억 원에 달하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등으로 당장의 이 태영건설의 급한 분을 끄더라도 내년 1분기에만 이 4,360억 원가량의 이 대출 만기가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당초 3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예상됐던 이 수도권 사업이었죠. 이 용지 경기 부천 군부대 현대와 도시개발 사업 지분 매각도 현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요, 이 내년까지 태영건설이 총 한 3조 6천억 원의 우발 채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줄줄이 만기가 예정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워크아웃은 이제 법정 관리하고 다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기업에 굉장히 센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을 또 요구를 하겠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PF의 우발 채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실 이렇게 PF 우발 채무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29년이었죠. 이 부동산의 호황기 시절에 건설 수주를 건설사들이 이제 늘리면서 이 PF 보증서를 대거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발 채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인데, 통상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시행사의 대출을 이 지급 보증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호황기 때 발행을 했던데, 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고금리라든지 원자재값 인상 등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PF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시행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우발 채무가 결국 건설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땐 기존 PF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어음을 발행해 기존 어음을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은요,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 유동성 위기
분위기가 불거지면서 현재 차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분석입니다. 이 PF 우발 채무와 더불어서 태형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 순차입금만 1조 9,300억 원에 달하고요. 이 부채 비율은 무려 478%에 달합니다. 이 시공능력 평가 35위 이내 이 주요 건설사 가운데 이 현재 태형건설의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이 물류 계열사를 매각을 하고요. 최근 보도를 보면 윤세영 창업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아직 좀 역부족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뭐 역설적이지만 이제 큰 건설사 중에서는 태형건설이 부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은 그나마 조금 낮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워크아웃을 시행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거법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법이에요. 예. 계속 일몰됐다가 연장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엊그제 다시 연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첫 시행을 이 태형건설에 적용할 가능성, 이게 좀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에 일몰됐던 이 기촉법이 26일 날 재시행이 됐습니다. 시장에선 당초 태형건설이 이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요. 채권단이 다수여서 자율협약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형건설이 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기촉법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은 이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이 워크아웃 이후에 대출 만기 조정이나 뭐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제도약 발판이 된 사례도 과거를 봤었을 때 적지 않죠. 이 때문에 이 태형건설이 이번에 워크아웃을 통해서 차입금 만기라든지 다가온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태형건설이야 이제 워낙 큰 건설사란 말이죠. 관계사는 이제 SBS도 갖고 있고 이제 관계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중소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도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 맞습니다. 들어서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건설사들의 폐업이라든지 이 부업 사례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만 366곳이 폐업을 했고요. 이 19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태형건설의 이 워크아웃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태형건설이 국내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이 중소형 지방 건설사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번에는 규모 면에서 다른 겁니다. 여기에 내년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워크아웃 파장은 이 나아가 건설업계 또 금융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형건설 외에도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있다고 거론되는 건설사들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한길평에 따르면은요, 올해 말 8월 말 기준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2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지난해 6월 말과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PF 부실이 이제 건설업계를 넘어서 이 금융권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또 위기의 경고음도 나오고 있죠. 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은요, 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2020년 말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연체율은 2.42%로 6월 말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조 2천억 원, 또 연체율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여 년마다 부동산 관련 큰 위기가 계속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될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금융당국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이 태형건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6위의 건설사이기 때문에 정부도 마냥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형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이제 지난 26일 저녁이었죠. 소위 이제 F4로 불리우는 이 회의를 갖고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 파장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개별 기업과 사업장의 이슈보다는 이 PF 사업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좀 사전에 막겠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제가 지켜보니까 태형건설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예. 다른 건설사들 주가도 좀 약세이고 했는데 전반적인 주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워크아웃설이 제기가 됐던 지난 13일 이후였죠. 이 14일, 15일만 했어도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한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20%나 급락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주사인 TY홀딩스와 함께 TY홀딩스 우선 주식도 약 한 7%에서 10%가량 하락했는데요.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13일에도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다만 TY홀딩스 방송 자회사 SBS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물론 가능성은 없지만은요. SBS의 최대 주주인 TY홀딩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핵심 자회사 이제 SBS 매각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설은 결국엔 이 건설주 전반에도 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연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 줄도산 확산 위기가 나오면서 건설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서 동반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실제로 이 확실시가 된다면 또 한 번 건설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의 김종학 특파원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자, 김 특파원. 예, 지금 얼굴이 딱 크게 뜨네요. S&P 500 지수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종가가 4,7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상승을 했고요. 역대 최고치가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 4,796이었으니까 예, 오늘 밤에 또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찍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어젯밤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AI 저작권 관련 소송이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식 들려주십시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얇아지고 상승세가 미약하게나마 이어지는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늘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바로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불안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기술 학습을 위해서 출판물의 무단 사용을 했다라면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고요. 미국 주요 언론사 가운데 최초이자 생성형 AI의 기술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중요한 사건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들이 대부분 언론사 기사들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이런 기술들의 공존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자사 기사를 통해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침해를 했다라는 사실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계약을 당초에 시도를 하긴 했었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에 대해서 기술적인 가이드레일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을 모색해봤지만 불발이 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인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신뢰도 높은 수백만 건의 기사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료 구독자로부터 유입되던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뉴욕타임스가 저작권이 있는 모든 학습 자료를 인공지능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었던 훈련 모델, 챗봇 모델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폐기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가 생산하는 기사 중에 정치, 경제 이런 면들도 있지만 상품 리뷰를 하는 와이어커터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이 직접 제품을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하면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통해서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이 기사에 거론이 됐었던 제품만 가져가고 인용된 문장들만 가져간 상태에서 링크가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유입되는 효과가 없어서 자기들이 피해가 봤다라는 겁니다. 또 뉴욕타임스가 생성한 건강 관련한 콘텐츠 가운데서도 인공지능이 사실과 혼동하는 환각 현상으로 인해서 신뢰도에 타격을 받는 정보를 또 노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AI가 결국에는 미디어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된다라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이미 10월부터 제기가 됐었던 의견 중에 안드레센 호로위츠라고 오픈 AI
AI의 후원자였었던 인물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작권청에 낸 의견서를 보면 인공지능 기업이 저작권 책임에 초기부터 노출이 되면 혁신에 저해하고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에 위협이 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결국에는 상당한 합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2.75%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하면서 이번 사태에 많은 또 인공지능 기술 관련한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 산업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읽히고 있습니다. 네, AI 인공지능 이슈가 본격화된 게 작년 하반기였으니까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곳곳에서 특히 언론사와 이제 소송이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뉴욕타임스를 응원하긴 합니다만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학 특파원이었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자, 신인규 기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갖고 왔더라고요. 네. 기분 좋죠. 삼성전자 요즘에 계속 주가 올라서 우리 국내 시가총액 비중이 20%입니다. 삼성전자. 우리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7, 7개 종목 다 합쳐서 한 30% 너무 높다고 하는데 국내는 삼성전자 혼자서 20%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는데 원동력이 뭔가요?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바로 관련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가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16억 달러의 선수금 주고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이 선수금 주고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 고객사가요 선수금을 먼저 준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거 조단위 돈을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줘도 되니까 일단 돈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AI 관련 빅테크들이 앞으로 관련 투자 계속 늘릴 걸로 보고 이 반도체 물량이 달릴 것으로 조금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량을 그래서 먼저 확보하겠다. 맞습니다.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관련주뿐 아니라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장밋빛으로 열린 상황입니다. 이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보면은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서 4,214.59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발 AI 훈풍이 HBM이라는 매개체 덕에 국내에도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HBM이 결과적으로 지금 핵심 이슈 또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HBM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HBM은 결국 아까 김종학 특파원도 얘기했던 AI 시장 확대와 맞물리는 주제입니다. 옴디아와 KB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AI 서버용 메모리 가운데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이거 2027년까지 40%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AI 수요는 또 반도체 비트 수요 증가율, 비트 그로스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 그로스요? 좀 어려운 용어네요. 비트 그로스라는 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쉬운 개념입니다. 비트 단위로 환산한 메모리 공급 증가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기가짜리 메모리 하나 팔았던 업체가 올해 16기가짜리 메모리 하나 팔았다면 작년에도 한 개 팔고 올해도 한 개 판 거지만 실제로 메모리 자체는 2배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거는 비트 그로스로 따졌을 때 100%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027년까지 HBM으로 인해서 이 HBM 비트 그로스 얼마까지 늘어날 거냐? 연평균 70%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요 주도주들 어떤 게 있고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주도주 아니면 HBM이라고 생각하면은 미국 기준에서 3곳 꼽습니다. SK하이닉스 꼽고요, 마이크론 꼽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렇게 3개 기업, 2개 기업이 국내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 나오면은 투자자분들이 이 국내에서도 이 3곳 정도 주목을 하시는데 네,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맞습니다. 그럼 이들의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단기적으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년을 봤을 때 HBM 싸움에서는 국내 업체가 해외 업체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HBM이 올해 4세대 제품 나왔거든요. 내년 2분기에는 그 다음 세대인 5세대가 나올 걸로 전망되는데 5세대 HBM3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제한될 것 같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마이크론은 지금 3세대 만들고 있고 4세대 건너뛴 다음에 5세대 만들 걸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 결국 양산 수율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조금 어렵고
특히나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20% 정도 차지하는 국내 증시에선 국내 주도주로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수급 쏠림 현상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